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정창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격시사 2부에서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국민의힘 신임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윤 위원장은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강조했는데 고강도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 잠시 후 국민의힘 혁신위원이죠. 최영두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잘 듣고 있다 말씀 부탁드리고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게시판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7월 10일 목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됐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새벽 2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는데요.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공수처에 의해 체포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이 취소되면서 석방됐지만 124일 만에 재구속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시작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저녁 9시쯤 끝났고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던 윤 전 대통령은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있는데 여기도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이는데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보고 있어서 구속기간에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다고요? 네,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10명을 신문에 투입한 특검팀은 178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했고 300쪽이 넘는 의견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영장에 적시한 범죄 사실 5개가 모두 소명이 됐고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선 하급자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하고 위해를 갈 우려가 있다며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구속되면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 수사에 대한 대비가 어려워진다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특검팀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네. 최대 현안이죠. 한미 통상협상에 대한 속보 있나요? 네, 미국에 투자하고 양보하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8월 1일까지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우리나라에 25%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고 일방 통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 어제는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나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1년에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7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관세 협상 시한을 못 박은 뒤에 그 다음에는 안보 이슈를 꺼내면서 경제와 안보를 연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거나 만남이 예정된 해외 정상이 30명이 넘는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한국 대통령을 아직 만나주지 않은 것도 우리나라를 압박하려는 전술 중에 하나란 평가가 나옵니다. 어제 저녁에 위성나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죠? 네, 위 실장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한 뒤에 이어서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위 실장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를 분리해서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작년에 바이든 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만큼 다시 협상 테이블에 또 올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대신에 미국 전투기를 추가 구입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한국 방산 기업에 공장을 짓는 등 국방비를 증액하는 카드를 고려하는 걸로 보입니다. 위 실장은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났을 때 네. 통상과 안보, 투자를 총망라한 패키지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패키지를 제안한 데는 국방비 증액 카드를 염두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또 루비오 장관에게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는데요.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달 중에 양국 정상이 만나자고 제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패키지 딜을 할 경우 방위비 분담 문제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대응에서 중국 견제로 바꾸는 걸 고려하고 있는 만큼 이런 논의와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국 전문가 그룹에서 나옵니다. 네. 만약 중국 견제로 역할을 바꿔서 주한미군 병력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대만 사태 발생 시 주한미군을 투입하는 것처럼 주한미군 주둔에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할 경우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닌데 비용을 더 부담하란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우리 정부가 구조했던 북한 어민 6명이 어제 북으로 송환됐다고요? 네, 정부가 지난 3월과 5월 각각 서해와 동해에서 구조한 북한 어민 6명이 어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3월 서해에서 구조한 선박은 고장이 나서 운항이 불가능했고 5월에 동해에서 구조한 선박은 점검 결과 운항이 가능한 상태여서 이들 모두를 한 배에 태우고 동해상에서 북한에 인계했습니다. 판문점을 통한 육로 이동은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어서 바닷길을 택했다고 하고요. 네. 이렇게 송환하겠다고 하는 우리 정부의 계속된 통보에도 북한은 아무런 대답과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송환 시점에 통보된 장소에 북한 인계선이 나와서 데려갔다고 합니다. 네. 남북 대화 채널이 다 끊겨 있다 보니 우리 정부는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 사이의 한 라인인 핑크폰을 통해 매주 한두 차례 송환 일시와 해상 좌표를 계속 고지했다고 하는데요. 핑크폰이라는 이름은 유엔군과 북한군의 전화기의 실제 색깔이 분홍색이어서 이런 별칭을 붙였다고 합니다. 네. 송환된 북한 어민은 북한의 아내와 자식이 있는 30, 40대 남성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구조 초기부터 강력하게 북한으로의 귀환을 희망했지만 이례적으로 최대 넉 달이나 걸려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보통은 빠르면 당일이나 늦어도 한 달 정도 지나서 돌아가곤 했는데 이렇게 늦어진 건 북한이 우리 정부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 데다 우리도 조기 대선 기간에 리더십 공백이 발생하면서 조치가 늦어진 걸로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 사태로 공석이 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임명됐어요. 네, 자초될 위기에 놓였던 국민의힘 혁신위가 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임명되면서 다시 출범하게 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에서 사퇴한 지 이틀 만이었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제 인선을 발표했고요. 윤 위원장은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혁신과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이 인적 쇄신 여부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지도부와 갈등을 빚었고 차라리 내가 당대표가 돼서 더 큰 권한을 갖고 인적 쇄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출마로 돌아섰는데 윤희숙 위원장은 인적 쇄신 여부와 같은 모든 권한을 당원이 행사하게 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윤 위원장은 우리 당원은 특정인들에 대해 칼을 휘두를 권한을 그 어떤 개인에게 준 적이 없다. 혁신은 특정 개인이나 계파의 전유물이 아니라면서 인적 쇄신 여부를 당원 투표로 묻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2번 정도 전당원 투표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당원들의 요구가 있어야 인적 쇄신도 가능하다며 명분을 강화한 건데 친한동훈계에선 임기가 다음 달 31일까지인 혁신위가 과연 그 기간에 무슨 혁신을 하겠냐 네. 또 과연 당 주류 세력들이 받겠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8월 중순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는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네, 2023년 최상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은 당시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네.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란 상간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는데 박
대령은 명확한 지시는 없었다면서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고요. 이에 군 검찰이 경찰로부터 그 사건을 그때 다시 가져오면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박 대령이 일괄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는 격노했고 네.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은 그 수사 자료에 이미 결재를 한 상태에서 대통령실에 전화를 받고는 결재를 번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1심 재판을 맡았던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손을 들어주면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즉각 항소했지만 그 사이 최혜병 특검이 출범을 했습니다. 군 검찰로부터 공소 유지권을 이어받은 이명현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박 대령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이어집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동해안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쪽 모든 지역이 폭염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륙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당분간 서쪽과 내륙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5도 내외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서쪽 지역과 제주는 열대야도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28.5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서울은 11일째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폭염경보는 나흘째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무려 37도까지 또 예보가 돼 있고 대전, 광주 35, 세종 34, 대구 32, 강릉은 28도 등으로 서쪽은 찜통더위가 극심하겠고 동쪽은 덜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부분 맑은 하늘 속에 햇볕이 뜨겁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서쪽은 오존 농도가 나쁘고 자외선 지수는 정오부터 낮 3시까지 매우 높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는 가끔 구름 많겠지만 자외선 지수는 같은 시간대 가장 높겠고요. 오늘도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주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라권 서부와 경남 내륙에 5에서 30mm의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오늘 오전부터 제주의 바람이 매우 강해지면서 강풍특보와 함께 부근 해상에 풍랑특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8.5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알려드립니다. 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칠곡분기점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고요. 기흥에서 수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수원 부근 2차로는 승용차 관련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달리네 고개에서 양재 부근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남사진이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신탄진 졸음쉼터 부근 장애물 떨어져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쪽입니다. 서운 분기점에서 신월 그리고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인천 요금소에서 부평까지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석임제 부근 2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인데요. 강릉 쪽입니다. 대관령 4터널 부근에서는 2차로를 막고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고요.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더 가서는 군자분기점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먼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혁신위원이죠. 최영두 의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혁신위 상황 보기 전에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법원의 결정이니까요. 그렇다만 이 법원과 이 모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 법적 절차 그리고 그 정당 정의 절차적 정의를 지켜가면서 모든 죄에 대해서 단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만일 문명국과 비문명국과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 국가의 차이는 법을 정치의 보복 수단으로 이용하느냐 아니면 법으로 정말 정의를 구현하느냐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법원의 결정은 저희들은 뭐
모두 존중해 왔습니다. 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해석과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법원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모든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모든 재판이 지금처럼 단죄를 해놓고 예를 규정해놓고 그것이 정치적 주장일 수는 있지만 법적 절차 그것이 비록 특별검사라 하더라도 그런 법적 절차적 정의를 지켜가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 권한을 발동해서 구속영장 네. 발부했다가 그 법원에서 뜻밖의 구속영장이 연장이 취소돼서 석방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법원에 했던 결정문을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검사도. 예. 네, 민주당이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관련해서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동의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불체포 포기각서를 썼다고도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민주당 의원들처럼 동료들한테 체포동의안에 부결해달라고 호소하지 않을 겁니다. 예, 저희들은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다만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법치에 의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마치 여당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있는 재판도 중단되고 있는 죄도 없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야당에서는 모든 죄를 다 만들어서 먼지를 틀겠다고 한다면 누가 법치주의를 믿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힘이 넘친다고 힘자랑 과시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결국 국민적인 이게 법치냐 이게 정의냐 그렇다면 대통령은 왜 재판을 중단하느냐 왜 재판 진행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엄중한 비판과 또 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약속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온다면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에게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당당하게 재판받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 정치보복이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야당이라고 지금 수사가 이전에 창원지검뿐 아니라 또 서울지검에서도 이루어졌죠. 수사 다 네.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루어져 왔는데 그것을 압수수색의 범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투볼 문제가 있고 지금 여당에서 이렇게 몰아친다면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당이 되면은 모든 제도 대통령의 재판도 중단되고 심지어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1심까지 쌓이고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 재판해왔던 그조차도 검찰로 보고 검찰들어 기소를 취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일방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다 나왔던 이야기를 또 하면서 또 그걸로 가지고 올가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법의 잣대는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대법원 앞에 법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왜 저울을 들고 있습니까? 공정하게.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공정하게 하면 누가 정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하게 합시다. 국민의힘 의총에서 이번 주에 특검 수사 대응기구를 발족하기로 했다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목적은 유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이 목적입니다. 특별검사는 이제 법 쪽에서는 그 관행처럼 되어 온 말이고 실제로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라는 그 말에서 나오듯이 과거에 검찰이 못했던 사안을 새롭게 수사하고 무슨 성역이 있어서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의 목적은 사안에 대해서 그 특검이 기한이 이렇게 180일 이렇게 그렇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공소까지 다 책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의 목적은 무조건 구속입니다. 대단히 거시하게 몰아칠 겁니다. 무슨 근거를 잡았으라도 별건을 들었으라도. 과거에 보면은 이게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 특별검사 시절에 했던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 나중에 무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탈탈 털어서 당시에 법원을 아주 풍박산을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번 특검에서는 그 과거 특검 때 그 법원에서 대법원장까지 구속시키고 한 뒤에 무죄 나오고 했던 그 과정들을 좀 잘 복귀하시고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이 특별검사라는 특별히 붙은 그런 막중한 임무가 있으니까 무리하려고 하겠지만 정말 제발 과거 특별검사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별검사들이 해서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나고 그 사이에
법원은 풍비박산이 나고 분열되고 대기업 하나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시절에 경쟁에 뒤져서 아직도 그 삼성전자라는 그 과거의 영예를 찾지 못하는 그런 과정, 이것이 사람을 구속시키고 법을 적용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야, 그것이야 칼진 사람 기분이라고 네. 하겠습니다만, 그 나중에 법의 단죄도 받지 못하고 그런 단죄를 받을 만한 법적 증거라든가 이유가 충분치 않아서 무죄로 되고 했을 때, 그로 인한 법원에서 피폐해진 법원의 지금 내부 분열상이나 또 풍비박산 났던 그런 권위라든가 또 한 대기업의 그런 지금 큰 혼란과 또 다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이 낭비되어서 그 시간을 메우기 힘든 그런 사정을 한번 좀 잘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응 기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저희들은 일이 이제 있을까요? 법적 절차에 따라서 네.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조국 장관 수사 때 나왔는데 영장이란 것이 영장의 집행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통상 이제 영장이 집행되면은 이 피의자로 되는 적시된 사람들은 뭐 저항을 못 하죠. 뭐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묻는데, 그러나 영장의 적시 범위 마구잡이로 이렇게 수사해서 이전에 조국 장관 때는 변호사가 입회해 가지고요. 그 영장이 적시되네. 근데 노트북을 보지 않습니까? 보면은 거기서 이건 영장 사실과 관계된 것이다, 없는 것이다. 지금 이런 식의 수사를, 제일 투망식 수사를 이제 그 피해가 큰데 역대로 보면은 영장과 관계없는 것은 마구잡이로 끌은 다음에 근데 전화기 같은 거 받아서 그런 걸로 뭐 개인적으로 다른 걸로 별건을 합니다. 별건 수사라는 게 이제 이게 통상 과거에 좀 영장 범위를 넘어서서도 피해자를 옥죄고 이렇게 하던 방식이고 또 그래서 자백을 받아내는 그런 수사 기법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철저하게 영장의 범위 내에 있는 적법 절차에 따른 영장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당에 관계된 사건인 만큼 그것들이 함부로 남용되지 않고 철저하게 적법 절차에 따라서 영장이 발부돼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거나 또는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압수수색의 영장은 적절하게 그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통상 싹 다 뒤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엉뚱한 걸 가지고서 새로운 압박수사를 삼는데 영장주의가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이전에 그건 우리 조국 장관 수사 때 역설적으로 그 수사가 영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은밀하게 집행되어야 되는 건가를 잘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네, 혁신이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아마 뭐 답답한 심정이 있었을 텐데, 이제 혁신을 위해서 전당대에 출마한다고 했으니까 전당대 당대표가 되어서 그런 혁신을 완성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좀 뚜렷해졌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선택하신 일이니까 이미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걸 왈가왈부할 수는 없죠. 그것도 권리고 전당. 그러다만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의사 출신이고 네. 또 컴퓨터도 정말 수준급이시고, 그래서 뭔가 이걸 치유하는 과정으로 네. 그런 기대가 또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제 혁신위를 해보니 이 전당대회는 뭐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지금 혁신에서 해봐야 내가 큰 역할도 없고 권한도 없을 것 같으니 내가 직접 나서서 혁신을 하겠다고 출마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이제 혁신 전당대 자체가 혁신 전당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혁신위의 과제는 이제 저는 사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혁신 전당대를 바로 이루어서 전당대회를 굉장히 혁신의 과정으로 좀 다이나믹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당권 의견. 후보들이 그런 제안을 그렇죠. 하고 예, 그걸 평가받고 그걸 이제 그래서 근데 제 같은 생각은 순회 경선을 해서 막 미국식이죠. 말하자면 미국은 뭐 대선 후보 볼 때 그렇게 합니다만 아이오와 코커스에 시작해서 뉴햄셔 프라이머리를 거쳐서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예컨대 뭐 우리 당의 지지율이 비교적 적은 곳인 어느 지역에서 당원대회를 시작해서 그다음에 부산 경남을 거쳐서 대구 경북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혁신의 과정을 모아보는 전당대회가 되면 어떠냐 싶은데, 그게 또 어렵답니다. 시간은 전당대회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 전당대회 날짜를 지금 8월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은 뭐 지금 이제 거의 합의된 사안이거든요. 더구나 9월에는 정기국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순회 전당대회가 또 절차와 그럴 될 경우에 선거인 명부를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는 그 혁신 전당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뜻이 또 국민들의 뜻이 하나하나 확인되면서 당의 혁신 방향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우리 당권 주자들이
나는 이런 혁신을 이루겠다는 공약으로 대표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신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지금 뭐 우리 당에 대해서는 백약이 무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 윤희숙 원장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좀 뜻밖이었지만 맞다, 우리 내 당내에 원외지만 당내에 그런 혁신적인 인물이 있었구나라는 재발견을 좀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혁신위원장 윤희숙 원장도 맡으려고 하지는 안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지금 뭐 백약이 무효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는 또 여의도 연구원장으로서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경제 정책이나 당의 정책 전반을 싱크탱크 자장인 만큼 이 당의 혁신이라는 것은 그걸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그건 국민의 신뢰, 당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혁신이 되어야 될 텐데 혁신이란 말 자체가 무서운 말입니다. 혁신이 가죽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거의 재창당 수준으로 하지 않으면은 혁신 자체가 코스프레가 되고 이게 우스갯가 되고 또 조롱거리가 되면은 지금 우리 당에 대해서는 동네 사람들 이야기가 뒤통수만 봐도 미운 그런 상황인데 네. 이거 정말 잘못하면은 또 웃음거리 되고 그 누가 하려고 그랬습니까? 저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혁신위원.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당의 상황이 지금 지지율이 우리 20%다 바닥이다 그러는데 네. 윤희숙 원장은 최근에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과거를 보면은 한 자릿수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홍준표 대선 후보가 떨어지고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 되고 그런 시기에 당이 그 20%대에서 10%, 7%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절박합니다. 정말로. 정말 절박하기 때문에 아닌 말로 이렇게 앉아서 그냥 고사당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원들에게 다시 희망이라도 돌려드려야 되고 무엇이 혁신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아마 우리 당 원내 지도부도 호소를 했고 그리고 윤희숙 원장도 어쨌든 당인으로서 이 당의 전체적 혁신이라는 것을 본인도 강력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해낼 수 있을 수 있느냐라는 이런 참 큰 부담이 있지만 대신에 그 혁신 과제가 마련되면은 그 과제는 뭐 당 지도부의 승인을 받고 원내 의원총회 승인이 아니라 당원 투표에 붙이겠다. 그 부분이 관심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당원의 힘으로 혁신을 이루겠다. 이 부분은 참 관심이 가는 대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전당대회를 보면은요. 제가 국회의원 때인데 21대부터 전당대회를 보면은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뜻밖의 집단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21대 국회 들어와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가 끝나고 처음 전당대회가 일어났을 때 우리 당에 쟁쟁한 중진들이 다 나섰습니다. 근데 당원들이 우리나라 헌정사상, 정당사상 또 이 전통 있는 큰 정당의 역사상 처음으로 최연소 당대표를 뽑았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그런 결정을 할지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게 사실은 전당대를 가면요. 전당대 가면은 통상은 뭐 줄 세우기도 있습니다. 뭐 참 우리 꼴사나운 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오히려 전당대가 당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과정도 있었는데 근데 전당대 가면은 당원들이 지금 우리가 한 80만 명 되거든요. 수도권이 많습니다. 수도권 충청이 영남보다는. 예. 우리 당원의 구성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그리고 우리 당이 지금 영남에서만 국회의원이 많다 보니까 영남의 지지만 받는 정당으로 이렇게 다들 오인하시는데 서울에서도 민주당과 우리 당의 득표율 격차가 5%포인트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선거구제 때문에 전부 수백 표 차, 수천 표 차이로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만일 선거제도가 그 득표율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는 중대복합 중대선거구제가 이루어진다거나 하면은 상당히 좁혀지겠죠. 그래서 이 당원들이요.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고 오히려 나라를 걱정하고 정말 당을 걱정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뭐 당원 되었다고 무슨 공직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돈을 받습니까? 정말 이 당을 더 걱정하고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 선택은 어떤 의미로서는 원내 국회의원들보다도 원내 지도부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이더라라는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 당의 위원장들이 누굴 지지해달라고 부탁해도 우리 당원들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 마산한마에도 그렇습니다. 네.
현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방송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KBS, MBC, EBS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의원님은 특정 단체의 이권을 위한 악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유는요? 그렇지 않고요. 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위헌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네. 편성위원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송 종사자를 대표하는 대표자의 참여가 있는데 방송 종사자의 직군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금 특히나 뭐 기상캐스터뿐 아니라 고 오유한나 사건 같은 경우죠. 이게 보면은요. 거대 노조가 있고 노조가 사실상 인사권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거대한 영향이 있는 공영방송 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따돌림, 그 괴롭힘, 직장 내 폭력, 뭡니까? 그런 갑질 폭행이 같은 것이죠. 왜 강력한 노조가 있는데도 그런 노조는 누굽니까? 노조는 힘없는 사람, 피고용인들을 보호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 노동법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근데 고 오요한나 씨 같은 그런 기상캐스터 같은 분들은 이게 또 근로자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상 노동을 지배당하고 그 노동의 조건이라는 게 다 구속되어 있는데 또 하나 또 우리 지금 방송사에는 프리랜서 작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골고루 대표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송 종사자를 대표한다는 말 자체가 위헌적입니다. 이건 그 평등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누구는 방송 종사자라고 대표해서 공영방송의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공영방송의 사장에 관여를 하고 또 공영방송의 편성에 관여를 하고 누구는 공영방송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더구나 보수도 작은데 대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 대의제도입니다. 국회 누구든지 지금 지상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국민의 것입니다. KBS가 사용하는 지상파는 국민의 것입니다. SBS는 지상파를 사용하지 막대한 지상파 사용료를 이제 국민에게 돌려주고 있죠. 분담하고 있죠. 그리고 국민의 방송이라고 스스로 지금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국민들에게서 나와야겠죠. 국민들을 실제로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관리합니까? 그게 위임 제도고 그게 대의 제도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회가 또는 대통령이 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서 국민의 재산이고 지상파를 그리고 국민의 방송을 아주 국민의 방송에 맞게끔 적절하게 해달라는 그런 선량한 관리 의무가 부과됐는데 이것이 이제 그동안 정치적으로 오용되고 남용되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을 없애고 직접 방송 종사자, 네. 미디어 전문가들 제가 물어봤습니다. 미디어 전문가라고 하는데 미디어 학회가 수십 개가 넘습니다. 네. 어느 학회를 대표로 뽑으실 겁니까? 그리고 변호사 단체. 변호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그걸 대표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법은요. BBC가 있는 영국이라든가 또는 독일의 공영방송 제도라든가 일본의 NHK에 걸맞게 그런 글로벌 표준에 맞춰서 이런 공영방송 이사를 선별할 수 있고 그건 결국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공영방송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또 사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구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돌연 이제 정치적 후견주의자고 국민의 위임받은 구조 자체를 제약시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고 짧게 네. 제가 뭘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짧게 네, 이 얘기를 좀 말씀하십시오.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예. 국회 교섭단체 이사 추천 몫을 줄였다. 예. 그리고 사장 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면 정치권의 입김이 줄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 예,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면요. 지금은 정당이 직접 추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당은 정치 후견을 빼자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안에는 정당이 직접 추천하는 걸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다 그 글로벌 표준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의 의견을 물어서 또 방송의 전문성으로 이제 그걸 가지고서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적절하게 못했다고 한다면 그걸 고쳐야지. 자,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많은 경우 이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편파 방송
네. 땡전 뉴스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방송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됩니다. 좀 요약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BBC에 가면은 BBC의 보도 준칙이 있습니다. 무려 30가지가 되는데요. 굉장히 우리 저널리스트들이 봐야 될 편성과 보도의 원칙입니다. 거리두기, 객관성, 정확성. 심지어 미국에서는 보도 시간을 공정하게 하라고 페어니스 독트린을 도입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공정하고 편성이 공정하면은 누구도 어느 정치권도 이걸 넘보지 않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1부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호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김슬옹입니다. 1977년 고등학교 1학년 10월 달에 한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신문이 그 당시 세로로 거의 한자였어요. 왜 그 세종대학교에서 만든 한글을 과학적으로 우수하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한글을 깔보고 무시하는가. 지금 45년 이상을 한글 운동하게 된 원동력이 됐습니다. 당연히 세종대학교에서는 1446년에 한글이 주류 공식문자, 행정문서에 또는 학문 분야에 한글이 한자보다 더 중요한 문자가 쓰이는 게 그 주류 문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꿈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반포했어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1945년 광복 후에 한글이 서서히 진정한 주류 문자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한글이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인식되는가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자부심, 자긍심, 한글 산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문자로 인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외국인들한테는 이 한글의 보편적 가치, 한글에 담긴 민주성, 과학성, 예술성 이런 것들을 전 세계인들이 그 가치를 나누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마음껏 나누는 그런 문자로 인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어느덧 서울 기온이 아침 8시를 앞두고 29.3도까지 올랐습니다. 서울은 11일째 열대 현상 계속되고 있고요. 폭염 경보도 나흘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상당합니다. 서울이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서쪽이 더 덥겠고요. 대전, 광주도 35도, 세종이 34도, 대구는 32, 강릉은 28도에 머물겠습니다. 서쪽의 찜통 더위는 아주 극심하겠고 동쪽 은 덜하겠습니다. 동해안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 유지돼 있고요. 당분간 이렇게 서쪽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는 35도 내외, 서쪽 지역과 제주의 열대야도 반복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하늘이 오늘 맑겠습니다. 햇볕이 아주 뜨겁게 내리쬐겠고 서쪽 지역은 주로 오존 농도가 나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정오부터 낮 3시까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남부와 제주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자외선
오존 지수 높음 예보돼 있고요. 오늘도 전국적으로는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주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라권 서부와 경남 내륙에 5에서 30mm의 소나기 예보 있고요. 오늘 오전부터 제주는 바람이 매우 강해지면서 강풍특보와 함께 부근 해상에 풍랑특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9.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인터뷰,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박균택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당연히 예측한 대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죄명 자체도 그 뭐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있었는데 네. 어떤 죄명과 범죄 사실 자체로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들이 이미 또 드러나고 있고, 또 아마 측근이라고 그 분류됐던 그 김성훈 차장, 또 그리고 강의구 그 부속실장, 이런 인물들이 뭐 진상을 상당히 좀 그 아무튼 그 진상을 많이 드러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구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특검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 윤 전 대통령 특검 조사에 협조적으로 나올까요? 아마 당연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본인이 늘 남을 구속을 하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돼 있는 상황도 아마 수긍을 잘 안 하려고 할 것이고, 또 법정에 가서 어떤 그 문제점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특검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다가 나중에 최종적인 결론을 가지고 법정에서 뒤집기를 시도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본격적인 소명을 할 거지 특검 조사에 그렇게 협조적일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 윤 대통령 조사는 대면 조사는 일단 좀 탄력이 받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그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체포영장의 의미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인치해서 조사하는 그 과정, 그것은 반드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본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묵묵히 뭐 허용해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법적 한계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선 특검팀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현역 의원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뭐 당연히 그 진행돼야 할 분들을 상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아마 수사 대상이 16개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하나가 비중이 큰 범죄들이고, 네. 또 언론을 그동안에 통해서 그 수많은 정치인들, 국민들이 알만한 분들이 많이 거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조사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연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치보복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송원석 예.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지만은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검사와 경찰을 통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독립적인 특검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그 특검들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수사하는 것을 두고서 어떤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는 않은 것 같고,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치보복을 포기한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반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고 내란 특검에서도 정치인들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민 전 장관, 또 최상목
뭐 전 장관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뭐 쪽지에 관한 것, 또 단수의 지시에 관한 것 많이 있었고, 특히 이제 그 한덕수 총리가 퇴임한 후에 그 뭐 허위 공문서에 서명하거나 또 포고령 이거 여기에 대해서 뒤늦게 검토를 하고 협조하는 이런 것들이 증거로 나왔기 때문에 저절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증거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뭔가 법적인 조치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엄 해제 표결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부분도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정치인들이 그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중에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아야지 형사적으로 평가를 받을 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혹시라도 원내 지도부 뭐 추모 의원처럼 원내 지도부에 있었던 분들이 일부러 그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도록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하는 식으로 표결을 국회에서 방해. 그 빼돌렸던 표결 방해 이 부분이 의도를 가지고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계엄에 협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별도의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선 불체포 특권 포기 주장이 나옵니다. 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속속 통과시키겠다는 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아직 그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지는 않고 있죠. 예. 아직 뭐 그런 얘기를 직접 나눠본 적은 없는 상태라 당 분위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별 의원들이 자기 의견을 지금 표출하는 단계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수사 대응 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검이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고 또 법원도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일 텐데 야당 의원이니까 안 된다. 이것은 뭐 적절치 않은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미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2년 반 내내 70명도 넘는 검사, 그것도 그 연인원 따지면 150명이 넘는 검사가 관여를 해서 야당 대표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그런 수사를 했었는데, 그럴 때는 말이 없다가 어떤 증거와 국민이 다 봤던 사건을 토대로 수사를 하는데, 그것도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다 제기된 의혹을 수사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고 버티려고 하는 것은 옳지는 않은 태도일 것 같습니다. 이 법률위원장이신데 민주당 검찰개혁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4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여당은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주요 의견들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참고로 저는 법률위원장직을 지난 대선 캠프 때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법사위원만 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법률위원장이 아니시라고. 예. 그 검찰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제 그 분위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여당 추천 그 참고인 2명 그리고 야당 추천 참고인 2명의 의견들이 좀 많이 달랐지 않습니까? 네. 많이 달랐습니다마는 또 검찰을 보는 시각도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검찰이 그동안 그 직접 수사권을 남용해서 잘못 행사해서 이런 사태가 왔다는 것, 그래서 직접 수사에 대해서는 뭔가 폐지 내지는 절제를 전제로 논의를 했던 것, 그런 공통점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야가 같이.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지금 큰 틀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이 과잉 수사, 표적 수사 이런 문제 좀 사라질 수 있을까요? 검찰에 의한 과잉 수사, 표적 수사는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경찰이나 또 중대범죄수사청에 의한 그런 과잉 수사, 표적 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건 늘상 권력기관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부작용은 어떻게 좀 막아야 될까요? 사실은 그게 바로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네. 검찰도 남용할 것이고 경찰도 남용할 것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도 남용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남용을 했을 때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기 때문에 또 영장 청구권을 갖기 때문에 견제해 줄 사람이 없는데,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그런 일을 했을 때는 검찰이 기소권과 또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그걸 견제해 줄 수 있는
한 단계의 걸음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자는 것이 이번에 수사와 기소의 그 분리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찰이나 중수청은 문제가 없냐? 문제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것을 분리를 통해서 부작용을 한번 줄여보자는 것이 이번 제도 개혁의 배경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야당에서는 아니 정치 검찰이 없어지는 자리에 정치 경찰이 등장할 것이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치 검찰을 막아줄 기관은 법원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치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도 막아줄 수 있고 법원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전벨트라고 할까요? 안전간판이 하나가 더 생길 수가 있는 것이어서 국민의 어떤 권익보호, 인권보호에는 더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검찰의 보안 수사가 불어되면 그 1차 수사, 경찰의 수사를 이제 얘기하겠죠. 미비점을 시정할 방도가 없다.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분명히 경찰 수사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는 그것을 보완해 주는 그 기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걸 이제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불신을 받다 보니까 그 역할을 누구에게 지금 맡기려고 할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인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했던 분들의 견해에 의하면 총리실 산하에 있는 국가수사위원회 여기서 그 역할을 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검찰이 할 것이냐 그 국가수사위원회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이게 쟁점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떤 그 민주당의 공약이거나 대통령 선거 공약까지는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좀 심도 있게 어느 게 더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한번 조금 그 깊은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수사위원회가 지금 얘기되는 것으로는 뭐 중수청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공수처라든가 이런 부분의 수사를 어디가 적절하다 해서 수사를 배당하는 문제에 끝나지 않고 그런 예. 부분의 점검까지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건가요? 그 법안에 의하면 일단은 수사기구를 결정하는 문제 네.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뭔가 인권 침해 등의 이의 제기가 있을 때 이것을 시정하는 문제 그리고 수사가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불송치 의견으로 끝냈을 때 이것에 대한 이의를 당사자의 이의를 심의하는 기능 크게 세 가지를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원래는 검찰이 지휘권을 통해서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또는 그 소추권 그 행사를 통해서 걸러주던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어떤 그 국가수사위원회로 옮기겠다는 지금 법안인 것입니다. 그런 권한이 없어진 건 아니고 그걸 담당할 그 권한의 분담이 이루어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는 예, 거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검찰의 특수부 기능을 없애자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부분은 검찰의 형사부가 담당하던 것인데 그것을 총리실 산하로 옮기겠다. 위원회로 옮기겠다. 이게 이제 쟁점인 그런 사안입니다. 이제 국가수사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게 지금 아닌데 그렇게 되면 집권 권력이 개입하는 구조가 됨으로써 수사가 더 정치적으로 편향되지는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물론 말씀 그 주시겠습니까? 총리실 산하에 있다 보니까 행정부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것은 총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그 위원들은 외부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는 분들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검찰은 이 수사와 법리의 전문가고 위원회는 조금 어떤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아직까지는 전문성이 검증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국민 권리를 구제하는데 효율적일 것이냐. 그다음에 한두 건도 아니고 1년에 간 그 120만 건의 사건 피의자 수는 그 200만 명을 넘는 이런 형사 사건에서 위원회가 그 많은 사건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심사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나중에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봐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수사 지연의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 그렇습니다. 어떤 그 위원회가 그 많은 수만 건 또 수십만 건에 이르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냐
그 문제인 것인데 아마 지금까지 그 통계를 보면은 그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했던 건이 아마 한 5만 건 정도 되고 연간으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 그중에 15,000건 정도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걸로 그렇게 아마 통계를 제가 경찰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들었는데 그 많은 건들을 위원회가 할 수 있느냐? 위원회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고 위원회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구체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검찰의 형사부 검사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맞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참 쟁점이 되기 때문에 한번 깊은 어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논의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큰 틀, 얼개를 짜는 단계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청회에 이어서 향후 법안 추진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단 그 법안 1소위로 그 이제 사안을 그 회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법사위의 법안 심사 1소위에서 그걸 다루게 될 텐데 민주당 의원 5명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3명, 8명이서 뭐 심도 있는 논의를 아마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은 언론 인터뷰에서 얼개는 늦어도 8월 초에는 나오고 추석 전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거라든가 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입장이 서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보안 수사권이라든가 네. 이런 것에 대한 통제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기초는 정말 그 김병기 원내대표 말씀대로 8월 초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또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한자의 어떤 오탈자도 있어서는 안 되고 네.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다 보면은 뭐 실제 추석 전까지 뭐 논의가 이루어질 수는 있는 상황일 것 같고 또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쟁점에 따라서는 조금 그걸 넘길 수도 있고 더 앞당길 수도 있고 그건 진행 상황을 봐야 뭐 결론을 알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설정은 그렇게 하고 가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에 대한 당내 반발이 있었습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은 추경안에 기권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걸 편성한 분들이나 나중에 그것을 결과를 받아봤던 그 의원들도 그 조금 놀라는 부분이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 국민들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겁니다. 네, 네. 외교와 안보 문제를 다뤄야 하는 청와대니까 당연히 어떤 특수활동비가 필요할 텐데 그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없앴다가 그것을 부활시키는 과정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빠졌어야 합니다마는 그 사흘 동안의 심의 과정에서 그걸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중간에 아마 실수로 간과해서 이게 아마 포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발견한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걸 빼고 가는 수도 있는데 그날이 회기 마지막 날이라 네. 이걸 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자정을 넘길 수도 있고 단순히 그 편성에서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입 대책까지도 다 검토를 하다 보면은 제 시간에 이걸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속한 추경 처리를 위하여서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검찰 특수활동비 때문에 이걸 다시 이 일을 뭐 다음 회기로 미룰 수는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대로 추진을 하되 법무부 장관에게 집행을 하지 말도록 검찰의 어떤 그 개혁 입법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집행을 하지 말도록 공고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통과를 시키는 걸로 했는데 어쨌든 뭐 조금 중간에 이의도 제기하고 약간의 그 좀 그런 뭐 소동 같은 것이 조금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을 언제든지 제기하고 또 일부는 또 기권표를 행사하고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뭐 그 민주 정당의 건강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좀 해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이후에 집행한다는 단서를 달긴 달았어요. 예. 네. 당에선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도 띄웠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표적인 사건이 대장동 사건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네. 그리고 아마 김용 전 그 부원장 네. 이 사건이라든가 최문순 그 경기 전 강원지사 알펜시아 부정 입찰 사건 이 네 가지가 좀 정치적인 기소가 명백하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을
많은 분들이 당에서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당의 의원들이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4건부터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 뭐 정당 차원의 주장이긴 하지만 그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나중에 법무부든 검찰에 촉구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검찰에 촉구하는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정말 한번 검찰이 자체적으로 한번 저는 검토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확보했던 쌍방울 내부의 그 자료 네. 이걸 토대로 검찰이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걸 보면 네. 초창기에 대북 송금 사건은 쌍방울의 어떤 그 계열사 나노스였던가 이름을 여기서 부정하니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계열사의 그 어떤 주가 띄우기를 위해서 대북 사업을 추진한다. 그걸 위해서 북에게 금품을 지원한다. 이 내용이 그 수사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이것은 분명히 쌍방울의 자기 사업을 위한 것이었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어떤 방북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을 법도 한데 이게 기소하는 결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찰이 먼저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그 공소를 취하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러이런 이유로 유지하는 것이 옳겠다고 설명하든지 국민들에게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주는 것이 어떨까 제 개인 바람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800만 달러의 송금은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송금이 분명히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800만 불이 정말 맞는 거냐 여기에 대한 조금 이견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마 회의에서 그 도박하는 작업으로 쓰였다는 그런 견해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인데 그때 북과 필리핀이 수교 관계가 안 돼 있어서 과연 북측에 뭐 정보 요원이 거기에 미리국에서까지 굳이 중국이나 이런 데서 돈을 받아가도 되는데 네. 굳이 필리핀까지 와서 미리국까지 해서 돈을 받아갔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뭔가 그 액수에 대한 다툼 실제 줬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포함해서 검찰이 좀 한번 판단해 주면 좋겠다. 제 개인 희망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배상윤 씨 이 사건의 관련자로 알려져 있는데 배상윤 씨의 이 언론 인터뷰가 좀 크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을 와서 자백을 해주면 봐주겠다. 그것을 자백을 하지 않았더니 무슨 배임 횡령 사건으로 몰아가고 또 투자 어느 특정 투자에 대해서도 뭐 문제가 있다고 아마 수사를 했던 모양인데 그 투자한 회사가 최근에 미국의 주식 시장에도 상장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검찰의 수사가 좀 잘못됐다든가 의도를 가지고서 그 표적 수사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자세로 검찰이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진상이 조작됐을 수도 있고 일부러 방향을 몰아갔을 수도 있고 이것은 표적 수사를 넘어서 정말 정치 사냥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도 충분히 저는 제기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다시 수사 과정을 한번 되짚어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이건 공소를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예, 저는 민주당의 입장은 없죠. 아직 그 당론으로 정한 바는 없으니까. 네네네. 그렇지만 몇 분의 의원들이 이렇게 TF를 형성해서 이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원들이 아마 많을 걸로 짐작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셀프 사면 시도로 사법부 무력화 기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게 공격하기는 좋은 소재이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런 것에 대해서 권고를 하거나 나서기 전에 조금 검찰 내에서 좀 어떤 그 자성하는 시각을 갖는 분들이 먼저 알아서 한번 검토를 해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청문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다음 주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립니다. 후보자별로 의혹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명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뭐 일부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해명도 되고 있지만은 조금 뭐 걱정을 끼치는 뭐 후보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네, 적절치 네, 않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아무튼 뭐 잘 해명이 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어쨌든 그 뭐 후보자가 도덕적 자질도 갖추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좀 국민의힘에서 어떤 그 정책 역량 중심으로 좀 청문을 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는데도 무시하고 임명을 했고 그런 그 의혹 같은 것들이 이모 무슨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해소가 안 돼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내란을 막지를 못하고 오히려 동조를 하고 동참을 했던 이런 정말 그 문제를 드러냈는데 그런 시각에서 한번 과연 지금의 그 후보로 지명된 분들이 그 후보들에 비해서 그렇게 모든 후보들인가 한번 조금 형평성 있는 시각을 갖고 좀 관대한 마음으로 좀 임해 주시면 좋겠다.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사위에 계시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마 그분의 뭐 도덕성, 합리성 이건 여야 불문하고 누구나 인정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품성이라든가 개인적인 자질로 시비를 거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그 검찰 개혁 문제 이것에 대한 시각을 묻는 과정에서 이런 그 정책적 논쟁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논쟁은 얼마든지 환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그런 시각을 또 들을 기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도 좀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진숙 위원장이 사실 자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정권의 인사지만 특히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도 없지만 들어오도록 사실은 허용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그 어떤 새 정부의 뜻에 맞게 좀 처신을 해줬던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의 이름을 낸다든가 본인의 어떤 그 활동상을 홍보하는 이런 수단으로 그걸 조금 악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참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 결정을 충분히 수긍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부에서는 일 중심으로 화합적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좀 정치의 어떤 그 장으로 활용하려는 그 태도는 좀 시정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에서 주의도 받고 또 국무회의를 왜곡한 부분도 있다면서 민주당에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로 일단 임기는 보장돼 있는 직책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된다고 보세요? 참 어떤 도덕성 부분이라든가 지금도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이 상황들 그다음에 본인이 내년에 선거를 목표를 두고 저런 식으로 강경하게 일부러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런 오해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어떤 가장 그 중립성 또 도덕성이 요구되는 그 방통위원장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저는 옳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면 뭐 방법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오늘은 끝으로 국민의힘 상황 하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혁신 가능성은 다른 당의 상황이지만 좀 어떻게 보세요? 아마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선거가 임박하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조금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지금 뭐 원내 지도부 구성되는 그런 측면이나 그 어떤 그 기존의 전 정권 구주류라고 하는 이분들이 그 보이는 행태에 비춰보면 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 같고 혹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때나 좀 노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펠리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627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이후 2주 정도 지났네요. 시장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일단 뭐 대책의 효과는 브레이크를 잡았다. 급등하는 집값 사실 좀 비정상 급등이긴 했잖아요. 우리 5월, 6월엔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현장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거는 미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남 쪽에서는 뭐 계좌번호 달라 그러면 2, 3억을 그 자리에서 올리고 마포 성동 또 한 달 일주일에 한 5천만 원씩 올라갔으니까 그 말씀하셨죠. 사실상 멈춰야 되는데 뭐 브레이크를 잡은 거는 뭐 저는 적절했다, 타이밍도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위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현장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네. 뭐 통계도 중요합니다만 통계에서도 이제 상승률, 거래량 둔화가 이제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현장에 가보면 일단 문의 자체가 없습니다. 매수 문의가 이제 예를 들자면 한 10건에서 1건 정도로 뚝 떨어졌고요. 10건 또 627 전에는 빨리 사고 싶다. 뭐 이런 얘기였다면 지금 한 건은 급매물이 나왔느냐. 뭐 이런 문의 아니면 내가 돈이 있는데 대출을 안 받고 살 수 있는 집이 있느냐 정도만 가끔 물어보는 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사겠다는 분들은 사라졌습니다. 일단 관망.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나는 떨어지는 집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집주인들이 이제 급매로 던지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데 집주인들 반응을 보게 되면 일단 뭐 집주인들도 관망하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대출 규제가 나온다고 집을 팔아야 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는 5월, 6월에 거래량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매물들 팔아야 되는 분들은 다 팔았다고 합니다. 굳이 팔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지금 대출 규제가 나왔다고 한 달, 2달 만에 아마 급매물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거든요. 6개월 후가 되면 매수자가 불안하든 집주인이 불안하든 둘 중에 한 명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어디든. 그러면 그 연결고리를 끊는 게 저는 후속 대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재명 정부에서 후속 대책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내놓게 되면 이재명 정부처럼 또 여러 번의 대책을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처럼요. 여러 번을 하게 되면 이제 내성이 생겨서 첫 후속 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아마 매수자들은 이거 답 없다. 사야 된다라는 생각, 불안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첫 대책이 잘 나오게 되면 집주인들이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파는 게 맞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이제 후속 대책으로 넘어갔고요. 이번 627 대책의 효과는 일단 멈췄다.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 후속 대책이 가질 시그널이 또 중요하군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리는 금방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출 규제도 하나씩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6억이라는 데 이제 굉장한 충격을 좀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는데 대출 6억을 이상은 받지 못한다고? 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게 되면 6억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 DSR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실제로 6억을 받고 싶으면 아마 연수입이 한 KBS 정도는 부부가 KBS를 다녀야 6억은 원리금 상환 300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실제로 6억이 굉장히 큰 돈이다. 네. 그래서
강남이나 마포, 성동 정도의 집이 아니라면 실제로 6억 정도 대출 받으면 어지간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들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으나 큰 타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강하게 나왔고 이번 대책이 거주 의무 6개월 내 실거주도 해야 되고요. 기존 집을 6개월 내에 팔아야 되고 또 시행 과정에서도 6월 27일에 발표하고 6월 28일에 전격적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일단 브레이크는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다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6억으로 이제 제한을 했는데 예를 들면 중고가 주택은 영향이 좀 크겠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이 대출 규제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6억이 굉장히 큰 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억 대출 일반인들은 받지도 못합니다. DSR에 걸려서도 안 나오고요. 네. 부담스러워서도 못 받는 돈인데 제가 최근에 뭐 강남에도 갔다 오고 원베일리도 모니터링을 해보고 마포 뭐 다 해봤는데 잠실도 해봤는데 그런 지역들이 거래량이 떨어지고 매수 문의가 없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잖아요.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기도 한데 인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은 없거든요. 6억 예를 들어서 인천 금단 신도시를 제가 확인했는데 금단 신도시는 역세권에 가장 좋은 전용 84 신축 아파트가 8억 5천 정도 합니다. 그러면 6억 대출까지 안 받아도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627 발표가 되고 매수 문의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효과가 그런 게 부동산 심리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강하게 나왔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뭐 서울 거래량이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일단 지켜보자. 야 이러다가 집값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수자를 또 관망을 하니까 심리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실질 효과는 또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우리 심리 효과가 1년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짧게는 뭐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8.2 대책 2017년에 발표가 됐을 때도 와 이렇게 강력한 대책은 앞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 두 달 지나고 다시 또 거래량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심리는 또 다시 회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후속 대책이 제대로 나와서 믿고 기다리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비로소 안정이 되는 거고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불안해질 수도 있으니까 답은 다시 또 정부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 전세 시장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세 시장 또 지금 뭐 분위기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후속 대책은 전세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DSR 규제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하고 이제 자꾸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정부와는 이제 다르다는 점을 자꾸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결과적으로 전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매매 가격을 좀 밀어 올린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첫 번째는 매매에 대한 대출 규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세를 대출 규제를 해서 자금줄을 죄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매매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밀어 올리는 건 막을 수 있다. 막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속 대책은 아마 전세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지배적인데 또 부작용은 있겠죠. 그러면 서민들은 월세로 가야 됩니까? 지금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최근 통계를 보더라도 좀 월세가 또 계속 가팔라지고 있는데 저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 뭐 집 안 사도 되고요. 그렇잖아요. 뭐 대출 안 나오면 안 사도 되고 뭐 전세 살아도 되는데 이게 점점 월세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임차 주거 비용이 선진국보다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외국에는 전세가 없잖아요. 그러면 집값, 매매 가격 그다음 월세 가격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중간에 전세가 있기 때문에 집값의 절반 정도 되는 전세에 연동돼서 월세가 책정이 되니까 우리나라 월세는 매매 가격이 아닌 전세 가격에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월세도 저렴했는데 지금 전세가 줄어들게 되고 월세가 활성화되게 되면 결국에는 서민들이 주거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는 좀 없지 않나라는 걱정된 마음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월세 전환 속도가 통계로도 좀 잡히나요? 통계로도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월세 그 비율이 한 60%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전세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야 1억 올려주세요라고 하면 세입자가 기존에는 대출을 받아서 올려줬는데 이 대출이 막히게 되면 집주인이 그래요? 안 올릴게요. 라고 하는 집주인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20만 원
그냥 월세로 주세요라고 하면 그걸 반전세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규제가 되면 아마 반전세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3억에 몇십만 원 또는 뭐 5억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우리 생활이 빠듯하잖아요. 네. 서민들 또 중산층들 안 그래도 애 학원비 보내고 생활비 쓰기 빠듯한데 월세까지 이제 지출이 나가게 되면 종잣돈 모아서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길은 또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정부가 이 고리는 또 어떻게 차단을 할지 숙제가 또 하나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틈새 풍선 효과인 것 같은데 이 신규 분양 아파트 네네. 여기에 전세가 줄어들고 있다고요? 신규 분양 아파트 전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이번 대출 규제가 모집 공고일이 이제 6월 28일 이후에 나오게 되면 네. 대출이 안 나옵니다. 잔금 대출도 이제 6억까지 네. 제한이 되는 부분이고요. 뭐 이주비 대출들도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이 입주할 때 본인이 이제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은 분들이라면 세입자를 맞춰서 세입자 보통 그렇게 전세금을 하죠. 받아서 네. 특히 강남 쪽은 이제 그렇게 많이 네. 하죠. 잔금에 보태는데 지금 그 길이 막혔거든요. 그러면 집주인은 또 생각을 합니다. 대출이 안 나와서 세입자를 못 맞추게 되면 내가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다른 데 구해와서 전세는 맞추더라도 내가 거주할 필요가 없다라면 전세를 낮게 해주기는 좀 억울하니까 이제 월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된 아파트가 메이플자이라는 반포의 이제 유명한 아파트인데 이제 입주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규제가 전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월세가 900건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나는 그냥 월세 받으련다. 보증금 더 올려받지 않고 보증금을 내리는 대신에 월세 받고 내가 대출을 받든지 다른 데 돈을 구해서 월세 받은 돈으로 내가 좀 만회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번 정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시장이 불안할 경우에 이제 추가 대책이 나올 건데 그렇습니다. 아까 전세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 공급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지 않을까요? 투트랙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궁극적으로 우리가 큰 틀에서 보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수급 불일치거든요. 수요는 많고 서울에 집을 사려는 분들, 서울 수도권에 거주해야 되는 분들, 지방에서도 대학교 일자리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죠. 아마 2026년 내년부터 한 5년 정도는 보릿고개, 입주 물량의 보릿고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냥 수요 억제만으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공급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공급 대책이 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야 되는 게 아마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3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 재건축 같은 경우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십니다.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일정을 좀 단축을 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좀 제시해 주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뭐 주민센터라든지 유유부지들이 있거든요. 도심에 고층 주상복합을 지어서 공공임대 아파트들 좀 많이 공급하는 방안. 그리고 비아파트. 아파트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비아파트는 빨리 짓습니다. 네. 아파트가 3년 걸리면 오피스텔은 1년 정도면 다 짓거든요. 인허가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비아파트 공급을 좀 늘려서 부족한 입주 물량을 좀 충당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 강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 이제 수요도 억제해야 되니까 대출 규제 했으니까 이번에는 전세 대출 규제를 좀 해서 집값을 자극하는 우려. 내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이 올라가는 틈을 대출 규제로 일단 급한 불은 끄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이 공급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체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뭐라 그럴까요? 약간 쇼라면 쇼도 좀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심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5월, 6월이 이렇게 불안하게 살 이유가 없거든요. 입주 물량이 부족한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요가 많은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데 뭐 때문에 기준금리가 좀 내렸다고 해서 이렇게 사야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불안 심리인데 역설적으로 공급도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도 네. 사실 부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3억에서 강남 쪽 한 5억 정도 지금 예상이 나오는데 3억 5억을 집을 팔지 않고 세금을 내실 분들은 저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통보된 것도 있지 않아요? 통보됐는데 실제로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자체장들도 부담스러운 게 3억 5억을 부과했는데 안 낸다고 집을 압류 결고 공매로 넘기기에는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그 부담금을 안 낸다고 주민들 집을 공매로 넘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데 팔면 양도세를 내거든요. 그럼 제초안의 부담금은 양도세 필요 경비에서 빼준다고 합니다.
어차피 양도세에서 빼준다면 양도세에서 부과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제초하면 폐지 못할 거야. 이게 부자 감세 논란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과하기도 어렵고 내기도 어려운 세금이라면 양도세에서 어차피 또 하는 세금이라면 저는 전격적으로 폐지하고 우리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할 거야라는 시그널을 준다면 시장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는 역시 다르구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구나라는 시그널만 줘도 저는 불안 심리는 상당히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오늘 금통위를 열리는데 일단 오늘은 좀 동결 가능성이 유력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하반기에는 좀 금리를 내릴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이. 그리고 추경으로 지금 돈을 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극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 부분도 좀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아마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 안 내리기에는 또 우리 경기가 너무 좋지 그렇죠. 않습니다. 예수 경기 때문에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뭐 다행이라면 6.27 대책이 타이밍 좋게 잘 나와서 상승률이나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조심스러워도 다음에는 아마 내릴 가능성이 높고요. 추경을 통해서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는 부분도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바로 부동산으로 유입이 돼서 집값이 막 올라가고가 아니라 저는 심리라고 보거든요. 돌고 돌아서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그게 급등할 정도의 영향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하다면 역시 또 심리 문제니까 경기를 살리자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우리 수급 열심히 하고 있어. 괜찮아. 우리 이전 역대 정부와는 달라. 우리는 이념이 아닌 실용으로 풀 수 있는 건 민주당이 못한다고 해도 부자 감세 논란이 있어도 우리는 다 할 테니까 믿고 기다려줘라는 시그널을 준다면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매주 목요일 문화계 이슈를 다루는 코너죠.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가 완전체로 돌아온 데 이어서 신곡 소식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블랙핑크는 이제 그동안 개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로제 아파트도 그런 결과물로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네. 이번에 5일과 6일 양일간 경기도 고양에서 세 번째 월드 투어 첫 공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한 7만 8천여 명을 동원을 해서 네. 정말 걸그룹으로서는 최대 규모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특히 신곡 띄어도 선을 보였는데 무엇보다 띄어의 뮤직비디오도 내일 오후 1시 공개를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티저를 공개를 했는데요. 마치 히어로물 주인공처럼 날아오르는 모습, 네. 그리고 코믹북 컨셉을 결합을 해가지고 시각적 연출했는데 이 뮤직비디오의 연출자가 누구냐면 데이브 마이어스입니다. 그런데 이 2번이나 그래미 뮤직비디오 상을 받았던 그런 감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미 어워즈 뮤직비디오 후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미 어워즈는 2월 달에 내년 2월 달에 열릴 예정입니다. 논란도 있었어요. 일부 좌석의 이제 시야 제한 문제인데 그건 잘 해결됐나요? 사실 일단 공연장에 가시면은 시야 제한석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연장에 여러 장비를 설치하기도 하고 약간 시야가 가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시야 제한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더 저렴하게 티켓값이 싸죠. 예, 그렇습니다. 아예 공지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시야 제한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정상가 B석 13만 2천 원 지불을 했기 때문에 시야 제한석 같은 경우 9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미비했던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시야 제한석 같은 공지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거고 소속사가 재빨리
또 사과하고요.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런 점이 있었고 어쨌든 이제 공연 자체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더더군다나 각 멤버들이 그동안 솔로 활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풍성한 그런 공연을 많이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12일과 13일에는 미국 LA로 가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공연합니다. 여기는 이제 7만 최소 그다음에 최대 10만 명까지 들어가는 대형 공연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16개 도시 31번 정도의 공연을 하고 2026년 1월 일본과 홍콩에서 마지막 공연할 예정입니다. 고 김민기 대표의 일주기를 맞아서 고인의 첫 앨범도 54년 만에 LP로 발매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앨범은 처음에 1971년에 김민기라는 이름으로 발매가 됐는데요. 네. 여기에는 아침 이슬과 그날 꽃 피우는 아이 등 10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때 당시 만 20세에 우리나라의 앨범사에 이제 거의 혁명적인 그런 네. 작품들을 내놓은 건데요. 그렇지만은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앨범 발매 뒤에 김민기 씨가 신입생 환영회에서 이제 노래를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당국에 연행이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이 발매되었던 김민기 앨범은 자녀 분량이 판매 금지 처분을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암 거래가 생겨가지고 수십 배 가격에 또 이렇게 유통이 되는 그런 상황도 됐고 1987년에 아침 이슬이 해금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때도 한 음반사에서 허락 없이 복원 음반을 발매를 했었는데 이게 협의가 안 된 거라서 중단이 됐다가 3년 뒤에 다시 또 한시적으로 판매해온 역사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 완전히 LP를 정식 발매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점은 뭐냐면은 1971년에 당국의 심의로 혼혈아라고 하는 원래 곡이 종이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발매한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 다시 혼혈아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고 또 친필 악보와 메모도 같이 수록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소장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복각 LP 발매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금 이제 본격적인 정리 작업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과 작품 보존을 위해서 이 재단 설립까지도 이렇게 구성한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활동 기대가 됩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서 공식적인 일주기 추모 행사는 진행하지 않지만 콘서트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뜻으로 후배 음악인들이 마련을 하고요. 특히 생전에 김민기 씨는 원주에 있는 토지문화관 여기에 이제 문화관도 같이 있는데 여기서 작업실로 삼아서 어린이극 대본 등을 집필을 했습니다. 여기는 네. 이제 요즘에는 전국적으로 이 창작 공간이 많이 있는데 토지문화관에도 있거든요. 여기서 집필했던 그때 이제 같이 작업도 하고 밥도 이제 식당에서 같이 먹었던 문인들이 공동 제치하는 건데 뭐 인상적인 거는 뭐 재즈 싱어송라이터 말로와 가수 김일두 씨를 비롯해서 가수들이 이제 주로 주축이 될 것 같은데 이걸 뛰어넘어 가지고 시인, 화가, 소설가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조용미 시인, 이영자 네. 화가 그리고 공신의 화가, 홍은택 시인 등 또 김희정 소설가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사실 우리 문화예술이라는 게 분리돼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음악인은 음악인, 그렇죠. 화가는 화가, 시인은 시인, 또 서로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데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이제 격의 없이 논의를 하고 또 창작을 했던 분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이런 점도 우리 문화예술계에 자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제관계죠. 피아니스트 이윤찬과 손민수가 한 무대에 오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아니스트는 사실 혼자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실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셨듯이 이윤찬, 손민수 두 사람이 듀오 연주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두 사람은 사제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윤찬 씨가 12살 때부터 손민수 씨에게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12일, 14일, 15일 듀오 연주를 3차례 이게 열 예정으로 있고요. 네. 브람스의 2대를 위한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라든지 라흐마니노프의 2대의 피아노를 위한 교향정 무곡 또 슈트라우스의 2대 피아노를 위한 장미의 기사 모음곡 등을 선을 보일 예정인데 특히 스트라우스의 곡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
곡들을 다시 오페라의 장미의 기사죠. 이 작품의 주요 장면들을 엮은 내용들을 다시 듀오 구성을 편곡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시도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무대가 될지 참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뜨거웠습니다. 배우 이시영이 이혼 전 시험관 시술로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쟁이 좀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시영 씨는 올해 3월에 결혼 8년 만에 이제 헤어졌는데요. 이 남편과 헤어졌는데 배아 이식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네. 배아의 보관 만료 기한이 임박을 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폐기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이식을 결정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시영 씨의 어떤 모성적 선택을 존중한다 아니다 상대방 의견을 무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엇갈렸습니다. 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일단 법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허점이냐라는 이제 관점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생명윤리법상 배아의 생성 보존을 할 때는 예를 들면 배우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보존 이후에 시술 그러니까 이식을 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허점이냐 미비한 점이냐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시영 씨 전 남편은 둘째가 생겼으니까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 네. 협의해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류도 하고 이제 양육비라든지 상속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고 아마 전 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첫째에 이어서 둘째가 나란히 네.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사인 간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형사법적으로에 관련돼서는 좀 논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영화 슈퍼맨 개봉일 당일 예매일 1위를 달리고 있어서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인데 혼자 등장하는 영화 솔로 무비로서는 12년 만에 새롭게 돌아왔고요. 제임스 건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제임스 건 감독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작품인데 중요한 거는 제임스 건 감독이 좀 특유의 유머를 많이 구사하고 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도 밝은 느낌을 보여줬는데 심각하지 않고 발랄하다는 점이 이번 작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커피 쿠폰 당첨자는 전격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